오늘 참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국가 문제인데요. 녹차 간략하게 오늘 강의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폭력 집단이죠. 폭력을 독점한 조직입니다. 이게 폭력 집단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가낸 폭력 집단이죠. 독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총과 칼, 형부서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게 국가를 이제 유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체죠, 유기체. 유기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독자적인 한 생명체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독자적인 생명체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해겔 쪽에서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들이 주로 다루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공동체주의, 오늘날 우리 공동체주의가 이게 사실은 국가 유기체론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특히 그 원조는 해겔입니다. 해겔이 국가를 유기체로 봤고, 그 전에 원래는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해겔 쪽에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자본가의 착취도구, 하나의 지배계급의 착취도구로 보는 것이 이제 막스죠. 정말 그러냐 이거죠. 정말 유기체냐, 국가라는 게. 정말 유기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 지배자의 도구, 지배자가 한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층, 특히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시킨다고 한다면 자본가의 착취를 위한 도구냐, 자본가를 위한 것이 국가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막스를 설명을 하면서 이어서 막스가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만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사회주의에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국가가 없는 이제 무정부 상태를 무정부 국가죠. 국가가 없는 상태를 연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하는 문제. 특히 그 국가가 없는 사회가 과연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막스가 주장하고 있는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없는 철폐된 그런 아나키즘입니다. 아나키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막스를 중심으로 한 그 아나키즘은 생산수단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공유지요, 공유지. 공유를 통한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된 그런 상황에서의 아나키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의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라스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그런 아나키즘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 문제는 역시 아나키즘 가능한가? 제 5번째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 그 자본가 착취 도구냐 하는 문제와 관련시켜서 막스가 얘기했던 그 사회주의적인 아나키즘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국가인데, 자유주의 국가라는 건 유기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착취 도구도 아니고, 오로지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다. 모든 사람을 위한 수단이 국가다. 누구나 다 그 국가 속에서는 누구나 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자본주의 사회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아나키즘이 가능한가. 주로 아나키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라스바르트라든지, 완전히 아주 새로운 주장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차원을 생산하는데 그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시장이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아나키 상태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아나키즘이 훌륭하다. 국가라는 거는 착취도구이고, 이게 폭력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나키즘이 상당히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나키즘이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역시 맞는 말로서는 역시 그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위 자유주의 국가, 권력이 제한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국가, 그런 국가가 역시 우리 인류가 지탱할 수 있는 사회다.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 국가라는 걸 봅시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조직이다.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폭력 집단인데, 여러분들
농담을 삼아서 얘기를 한다면 신라 시대에 박희허세가 만들고 조선은 이성계가 만드는 전부 다 폭력 집단이었습니다. 한 깡패 집단들이었죠. 깡패 집단들이 하나의 그 권력을 장악을 해서 이제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로 형성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국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구나 태어나면 국가에다 강제적으로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이 싫다고 해서 오늘 아침 싫다고 해서 저녁 때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의무적이죠. 강제적입니다. 강제. 그래서 국가의 본질은 역시 지배와 피지배 간의 관계다. 막스 웨버의 얘기가 옳죠. 국가는 물리적 폭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인간 공동체다.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쟁취해 버렸습니다. 이게 역시 현대 국가를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 집단이라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 사회,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죠. 참 우리가 알기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라고 하면 오히려 확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는 특수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이게 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 목적. 예를 들면 국토 방위라든지 외적을 침략으로서 막는다든지 하는 특수 목적을 가진 것들인데, 그런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입니다. 사회는 자유로운 질서죠. 자유롭죠.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개인이 자유가 다 주어져 있는 그런 게 사회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생적 질서입니다. 스폰테니어스 오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설명했던 질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연적 질서, 본능에서 우러는 질서 있죠. 본능에서 우러는 것. 아니면 이 자연 현상들, 물리적인 현상들, 이건 이제 자연적 질서인데, 그 말고 이제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질서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것. 가정이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은밀한 관계들, 그런 인티메이트한 관계들 가는 거. 이게 이제 보통 본능적인 겁니다. 자연적 질서죠. 우리가 친구 사귀는데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죠. 선천적입니다.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게 전부 선천적인 거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다. 그게 이제 자연적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질서는 인간에서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인간에서 만든 질서죠. 사회주의 계획경제 같은 것.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니면 법 같은 것도, 법도 역시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 이게 만들어진 건 man-made order죠. man-made order.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든 법. 사회주의 계획경제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의료보험제도. 이것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도 이게 전부 다 이게 국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man-made, planned order죠. 계획된 질서입니다. 계획해서 만든 질서입니다. 교육제도 또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폰테니어스 오더가 있습니다. 자생적 질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서로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입니다. 이게 시장경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 관계 가진 결과가 실업을 없애준다든지, 고용증대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거는 전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들이에요.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자생적 질서. 언어가 전형적이죠, 언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저절로 형성된 겁니다. 우리말 누가 계획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죠. 한국어. 문법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체계, 언어라는 것. 단어도 그렇습니다. 단어들. 그 다음에 문법, 규칙,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들이죠. 누가 계획해서 우리 학교를, 이런 공부하는 장소를 학교로 만듭시다. 라고 약속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절로 형성된 것이다. 언어가 그렇습니다. 관습, 그렇죠. 관습.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생적 질서죠.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는 게 전부 다 자생적 질서입니다. 그렇죠? 인터넷 아주 자생적입니다. 누가 계획해서 만드는 거 아니죠. 카카오톡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또는 뭐 페이스북 이것도 뭐 이거 자생적 질서죠. 자생적 질서인데 이게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아침 식사에 하는 것 누가 내 식당에 누가 뭐를 갖다 내 식탁에 누가 서울시장이라든지 누군가 계획해서 내 식당에 갖다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침 식사를 받습니다. 아침에 신문 배달 받습니다. 누가 계획해서 신문 배달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생적으로 신문사 나는 내 신문을 보고 보는 그 즐거움, 보는 정보의 습득 문제, 내 욕구를 충족해서 신문을 사보는 거죠. 그리고 신문 파는 사람은 역시 신문을 배달해 준다든지 또는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도 제각각의 욕심에서 제각각의 목표를 통해 제각각 다른 목표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전부 다 자생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거의 다 대부분 자생적 질서죠. 특히 국제 질서가 그렇습니다. 국제 질서. 이제 이런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사회인데 이건 조직이 아니라 자생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man-made order입니다. 특수 목적을 가진 겁니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질서. 이거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계획된 질서입니다. 계획된 질서. 예를 들면 아까 설명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렇죠. 이거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아니면 의료보험 또는 교육제도, 교육시장입니다. 교육시장. 이것도 특별히 시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표현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국가가 계획해서 만들어진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다. 조직이라고 man-made order 아니면 spontaneous order입니다. 자생적 질서. 자생적 질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개념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있는 사람은 자유주의가 아니냐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개념입니다. 이게 하이에크가 스폰테니어스 오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 아니면 나중에 간단히 설명해야겠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친구였습니다. 아담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행동은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 행동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 계획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 아닌 질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겔이 이상한 말로 표현을 하죠. 신영복이가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영복 잘 알죠? 신영복. 나중에 해겔과 관련시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거, 국가라고 하는 거,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생적 질서다. 거기에는 특수 목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을 뿐,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각자의 목적이 있을 뿐, 그러나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대 퍼레이드 있죠. 군사 퍼레이드. 이게 전형적인 인위적 질서, 이게 계획된 질서입니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위계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적을 가진 위계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위계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 복종이죠. 그러나 사회라고 하는 것, 자생적 질서에는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수평적 질서죠. 시장 관계가 그렇습니다. 시장 관계는 수평적 질서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는 수평적인 거죠. 위계 질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정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건 국가는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을 통해서 국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국가 기능을 위해서는 조직된 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정부입니다. 그렇죠. 정부,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하나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목적은 국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가 직접 구체적이죠. 좀 더 정부라고 하는 것, government입니다. state government. 국가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데 국가의 목표가 있는데 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 그렇죠. 정부라고 하는 건 행정부도 있을 수 있고 사법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법부 이런 식으로 우리 상권 분립을 얘기한다면 그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라고 하는 국가의 대행자죠. 국가의 대행자입니다. 국가 구성원 자격의 경우에는 이건 강제적이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국가 구성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국적자,
살 수 없죠. 그렇죠.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적 버린다. 아침에 국적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국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입니다. 강제성이 띄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죠. 정부를 그냥 공무원 시험, 공무원들 자기가 원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입법부 구성원들, 입법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죠. 강제로 너는 입법부에 들어가라고 강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법부, 법관들, 이거 다 자발적이죠. 자기 의사에 결정하는 겁니다. 공무원, 정치인, 이런 것들, 법관, 이건 전부 다 자발적입니다. 그 구성인 것. 국가는 추상적인 데 반해서 정부는 구체적이다. 그래서 국가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정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가라는 게 언어가 혼란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특히 대외적인 경우, 대외관적인 경우에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은 추상적이지만 뭔가 느낌이 있죠.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를 정부가 수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 외국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라기보다는 정부를 쓰는 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라는 말, 그냥 국가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참,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그냥 정부 역할은 뭐냐, 정부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합니다. 자, 이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유기체로는, 회계일 국가론, 유기체로 설명하는 거, 마크스의 국가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국가관,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이렇게. 무정부주의자들이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 유기체론입니다, 유기체론. 국가 유기체론. 유기체라고 하는 건 아까 보도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위에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독자적인 생명체로 취급을 합니다. 독자적인 생명체.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있는 우리보다 높이 올라있는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즉 시민들과는 독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입니다. 독자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 살아있는 겁니다. 의인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의인화된 겁니다. 의인화. 마치 내 몸에 여러 가지 세포 기관들, 여러분들 신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들에 들어있습니다. 각 기관들. 서로 관련성을 맺고 있죠. 거기에 이제 최고 신체, 전체 신체라고 하는 것, 생명체라고 하는 것, 그 범주 속에 이제 각 기관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와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신체의 각 기관과는 독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죠. 각 기관들 있으면 폐라든지 허파라든지 또는 위, 장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있는데 이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의인화라고 그러죠. 의인화.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제 유기체 정말 인간이 국가를 유기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번 당장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 국가 기관들이라든지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입니다. 유기체론에서는 사회와 국가가 완전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위에 있고 사회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혼합되어 버렸죠.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구분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인데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체하고 국가와 다른 점이 뭐냐면 비유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인간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는 제자리가 항상 제자리에 갖춰져 있습니다. 간은 간 위치가 있고 위는 위가 있고 또는 장은 장의 위치가 있고 그 고정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라고 하는 것, 즉 국가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 예를 들면 국가 속에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하죠. 위치가 변합니다. 관계가 서로 변합니다. 인간 육체에는 간과
간과 전체 육체, 간과 전체 신체 사이에 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특히 국가에 있어서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유기체하고 국가나 사회를 서로 동일시 볼 수는 없다.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이 유기체로 보죠. 유기체로. 왜 유기체로 보느냐면, 특히 인간 관계들이 서로 인터디펜던트,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각 상이한 부분들이, 기관들이 가진 유기체가 서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 부분들과 기관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유기체에서는 일정 불변합니다. 일정 성장 과정에서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정한 성장 이론은 일정 불변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있어서의 위치, 사회에서 각 기관들, 기업들, 혹은 인간 개인들, 이런 것들은 위치가 지각히 다 다릅니다. 소득 분배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 내가 사는 위치,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거 서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 육체라고 하는 것, 유기체라고 하는 건 시간적, 공간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은 제자리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를 비교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그러나 특히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국가 유기체론에서 문제가 되는 게, 국가라고 하는 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죠. 의인화시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오류죠. 그렇죠. 오류죠. 이게 원시적인 사고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원시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적인 프리미티브한 사고 방식이라고 그러죠. 원시인들이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화시킵니다. 원시적인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인간.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행동하죠. 국가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인격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국가는 개인들이 상위에 있는 독자적인 목적을 가진 실체다. 이게 이제 이 개인보다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위에 있으니까 국가가 밑에 있는 사회라고 하는 종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예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 예속되어 있다. 국가의 지시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치 내 신체가, 내 내 각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육체 전체가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체가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라든지 각 부분들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시 개인의 존재 혹은 경제적 성공은 국가의 덕택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전형적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덕택, 사회의 덕택이다. 이 공동체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렇죠.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빌트 챔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선수인데, 야구선수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 전부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주의자들은 그거 절대 그 사람 전부 가져서는 안 된다. 왜? 빌트 챔벌린이 성공한 것은 사회의 덕택이기 때문에. 사회가 야구를 빌트 챔벌린이 60년대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 문화에 야구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노력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공동체의 덕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동체의 덕택이다. 그래서 이거 재분배를 하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특히 유기체로는 국가와 사회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이게 사회의 국가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회의 국가화라고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그러니까 독재 체제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독재 체제. 국가의 사회를 예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바트 에어리아, 사적인 영역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적인 영역이 국가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완전히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경우, 예속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헤겔인데요. 이제 헤겔이 전통적으로 이런 유기체론의 전형적인 대표자죠. 국가를 신격화시켜버렸습니다. 신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신의 의지다. 국가라는 건 신의 의지다. 의지의 실현이다. 국가는 신의 의지다.
신의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 이성국가다. 국가. 이성이라는 게 위성. 개인들이 국가 아래로 통합이 되었다. 개인들을 국가 아래로 통합시킬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 해결한테 시민사회는 이건 분열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발전된 것이다.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속에 통합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특히, 해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 발전이 원동력입니다. 역사 발전이 원동력이죠. 역사 발전이 원동력을 뭐로 보느냐면, 역사 발전이 원동력 이성으로 봅니다. 리슨 할 때 R을 대문자 리슨입니다. 대문자 리슨. 그냥 소문자 리슨이 아니라 대문자 리슨.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성이 직접 앞장서가지고 사회 발전을 이룩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의하느냐? 야심적인 영웅들을 앞세워서 야심적인 영웅들을 이용을 해서 사회 발전을 시킨다. 역사 발전을 이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성의 간계라고 그러나요? reason, cunning of reason이라고 합니까? 이성의 간계라고 그럽니다. 이성의 간계. 교묘한 술책이를 간계라고 그러죠. 교묘한 술책. 그러니까 이성은 역사 발전을 이룩하는데 이성이 직접 나서가지고 역사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같은 아주 세계적인 역사적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발전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심적인 영웅들을 전제로 해서 역사 발전을 이성이 이성이라고 하는 대문자 이성이 그런 영웅적인 인간을 이용을 해서 역사 발전을 이룩한다. 야심적입니다. 자기 욕심 챙기는 자기 야심이죠. 야심적인 영웅들. 해겔이 주로 이제 절대주의 국가를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건 저는 경제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나, 어디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해겔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영국을 보면 영국의 아담 스미스와 서로 경쟁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제 자유주의적으로 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섭주의자로 유명한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Principle Political Econom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간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간섭주의자였죠. 그리고 이제 애덤 스미스는 자유주의였습니다. 불간섭주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서로 경쟁하는데 마침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독일에 망명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해겔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서로 책도 이제 교환을 읽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로 강력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제임스 스튜어트로 영향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 발전 단계론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역사 발전. 해겔이 역사를 막 신봉하라, 숭배하라는 정도로 역사주의자였습니다. 해겔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역사 발전 단계가 있는데, 역사라는 것은 필연적인 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발전 단계를 이제 찾는 게 역사학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서,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하지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점. 아니면 농업사회 이전에 있었던 유목생활에서 농업생활, 그 다음에 교환경제. 이런 식으로 역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된 것이다.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게 제임스 스튜어트였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가 역시 그 사람도 유목사회, 그 다음에 농업사회, 그 다음에 교환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역사를 분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 단계라고 하는 그런 게 영향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정주의적 역사 발전이 아니라 필연적인 역사 발전, 역사라는 것은 이런 발전 단계를 갖는 것이다. 그건 필연적이고 결정주의인 것이다. 마크스에서 그렇죠. 마크스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 그렇죠. 역사학파라는 게 꼭 경제 발전 단계론을 얘기를 합니다. 역사주의자들이 전형적인 거죠.
역사학하고 역사주의하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역사주의랑 역사 발전 단계, 이와 같이 역사라는 건 필연적인 단계가 있고 단계가 있다. 즉 결정론적인 주의를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임스 스튜어트로서 영향을 받은 게 시장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개입입니다. 국가 개입. 애덤 스미스와 항상 경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끊임없는 경쟁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제임스 스튜어트고 애덤 스미스. 그런데 그런데 애덤 스미스도 이제 역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도 읽습니다. 그렇죠? 그 해겔이. 그런데 애덤 스미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부정적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분업의 장점을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업에서 생겨나는 그 소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분업을 하게 되면 인간이 소외된다든지 인간이 루틴한 일에 빠지기 때문에 단조롭다든지 인간이. 그래서 인간한테는 그런 걸 포기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보통 교육이죠. 보통 교육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애덤 스미스가 그 소외라든지 소외 문제, 분업에서 생기는 소외 문제, 그다음에 인간이 이제 분업을 하게 되니까 그 자기 분야만 알고 다른 분 광범위하게 알지 못하는 편협성 같은 것, 이런 걸 애덤 스미스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해겔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시민 사회에서 소외 문제를 굉장히 따지죠. 근데 그게 막스로 이어지는데 훔볼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훔볼트도 분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참 걱정을 하죠. 분업이라는 거. 그러나 분업에서 나오는 소외 문제.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간섭을 통해서 국가의 교육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 소외 문제, 인간의 편협성 문제, 지식의 편협성 문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훔볼트는 그렇지 않죠. 자유교육이죠. 훔볼트의 자유교육. 아주 흥미롭습니다. 훔볼트의 국가의 한계, Limitation of Stat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이 훔볼트의 그 책을 번역을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빼버리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면 그 책을 한번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판이. 그런데 한글판을 보면은 전부 빼버렸습니다. 어쨌든 여같이 이제 해겔이 애덤 스미스의 국본을 읽었지만 그러나 소외 문제 그거를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에서의 네거티브한 측면이었거든요. 네거티브한 측면. 이 부분을 해겔이 이제 강조를 해서 시민사회에서 국가를 이제 끌어들이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이제 국가 밑에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체론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해겔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해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제 T.H. 그린,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T.H. 그린은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라는 걸 네거티브 프리덤, 포지티브 프리덤으로 나눈 사람입니다. 네거티브 프리덤, 포지티브 프리덤. 그 전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소극적인 의미, 강제가 없는 상태, 무슨 방해가,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는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디파인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그런데 T.H. 그런 네거티브한 자유 컨셉트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시장, 노동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유만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네거티브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재정적인 능력. 자본가와 계약할 때 그 계약할 때 그 지적인 능력, 혹은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것이 없으면 자본주의 그 네거티브한 소극적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유명하죠, 그 사람. 여러분, 존 롤스가 이걸 굉장히 인용을 합니다. 존 롤스가. T.H. 그린의 자유 개념, 이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를 인용을 합니다. 레스토랑에 가는데, 내가 레스토랑에 갈 자유는 있습니다. 네거티브한 프리덤이라는. 내가 레스토랑 가는데 발목 잡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음식점 가는데 어떤 특정한 음식점에 가는 발목 잡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자유롭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비로소 자유가 향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포지티브 프리덤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지적인 능력이 없이 교육 자유가, 학문의 자유가 제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나는 재주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게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인데 T.H. 그린이 바로 영국에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이 사람의 자유 개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의 제자입니다. 제자이고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헤겔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헤겔의. 그래서 이제 영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유가. 그러니까 복지국가 등장한다든지 노동에서 노동 우위적인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노동 시간의 보호라든지 혹은 계약에 있어서의 노임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Introduction to Constitution을 쓴 누구죠? 다이시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다이시가 그걸 가지고 이게 영국 사회가 이제 완전히 변화됩니다. 영국 사회가 사회주의 쪽으로 18세기 중엽인데 완전히 사회주의 쪽으로 전환하는데 그런 그 변화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준 게 자유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이념이 여기서 박혀버립니다. 원래 하이에크하고 특히 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이 케인스가 주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케인스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다이시한테 배웠습니다. 다이시 법철학자입니다. 다이시는 영국의 커먼로 중심하고 법의 지배 원칙을 중시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가 완전히 이 자유 개념이 변화돼 버리니까 영국 사회가 변해버립니다. 그 이념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의 T.H. 그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영국이라든지 인류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T.H. 그린. 국가 활동이 광범위한 역할이죠. 노동시간 규제라든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좋은 삶을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거죠.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조화와 집단적 가치를 파괴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비판이 확립하는 거죠. 국가의 거의 무제한 권력을 허용한 것이 역시 T.H. 그린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기체론이 그렇습니다. 유기체론이 국가 권력을 무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이성이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이니까 국가에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활동은 모든 활동이 무슨 활동이라네? 국가 활동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활동이고 그것은 인류 발전, 역사 발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가 권력을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헤겔하고 미국의 진보주의 있죠. 헤겔과 미국의 진보주의 헤겔에서 나온 거죠. 헤겔에서 나왔습니다. 헤겔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헤겔이 미국 진보주의입니다. 미국에서 프로그레시비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진보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부가 소수의 대기업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는 타인들에 대한 착취의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공부를 했느냐면 헤겔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헤겔 독일에 와서 헤겔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독일에 역사학파가 있었는데 역사학파들이 주로 헤겔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학파들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는 거죠. 그 당시 1880년대 중반에서부터 그 이후로 이 베를린 대학의 절반이 해외 유학생들, 미국 유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독일에 가가지고 유학하는 것이 아주 가장 영광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해오죠. 그게 바로 헤겔 공부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진보주의로 전환시켜주는데 미국 사회 진보주의가 언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19세기 초입니다. 1920년대. 그러니까 이 독과점 규제법이 등장하는데 안티트러스트법이 등장한 1890년대죠.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활동을 했죠. 그때 안티트러스트법이 등장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였느냐면 헤겔한테 공부했던 친구들, 독일에 가서 헤겔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그런 식으로 변동시키는 거죠.
특히 유명한 게 독일 미국 경제학회입니다. 아메리칸 이코노믹 어소시에이션.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학회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 주로 이제 미국에서 역사학파라든지 해결주의적인 공부를 해온 젊은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 미국 역사학, 미국 학회입니다. 미국 경제학회.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학회입니다. 경제학회. 전미 경제학회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봄마다 2월에 한 번씩 열리는 학회입니다. 이게 그 모임에 수천 명이 미국의 전 대학 교수들이 한 번씩 모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이죠. 이 학회를 만들어진 선구자들이 해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 젊은 미국의 독일의 사회주의자들,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자였죠.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이 학회, 이거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바꾸기 시작한 게 결정적으로 노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슨 이런 사람들이 적극 적어놨습니다. 이건 아니다 말이지.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 이건 이 미국에서 독일의 사회주의인데 결국은 사회인데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움직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독일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그 학회가 이제 소위 주류 경제학적인 방향으로 이제 학회가 변동을 해서 오늘날 이루어진 게 미국 학회입니다. 그 다음에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존 듀이의 교육학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존 듀이, 이 사람도 해결학파입니다. 해결주의였습니다. 국가주의하고 국가의 간섭주의, 교육 간섭주의죠. 우리나라의 국가 간섭이라는 게 이게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닙니다. 이게 좌파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수 꼴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주의, 존 듀이라는 사람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교육은 국가여야 된다.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 국가주의로 흘러들어가기 시작.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칭 스스로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업보죠. 업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 1929년 이제 세계 대공황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공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1930년대에 이끌었던 세계 대공황입니다.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의 참모들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참모들이 전부 다 해결주의였습니다. 심지어 이태리에서 패시즘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뉴딜 정책의 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미국 사회가 그 당시 좌파, 그러니까 1940년대, 30년대 이 당시에 미국 사회가 좌파로 들어가고 나중에 메카시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해겔의 영향이었습니다. 해겔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이게 칸트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들 실러라든지 자유주의 철학자 이거 소용없습니다. 훔볼트 이건 이제 깨끗이 쳐져버리고 만 거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미 이제 그 당시 아담 스미스도 1820년대 그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독일말로 번역이 됩니다. 도덕 감정론 번역되죠. 그때 이제 조금씩 보다가 나중에 해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전부 다 잊혀져 버립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다 잊혀져 버리고 해겔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해겔이 이제 뉴딜 정책까지 오고 오늘날 미국의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있죠. 미국의 지금 민주당의 뿌리가 해겔주의적인 요소,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겔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요소들, 국가 유기체론들이죠. 유기체론. 그게 미국의 오늘날 민주당의 뿌리죠. 포퍼 해겔 문제입니다. 포퍼 해겔. 해겔 비판, 해겔하고 플라톤, 근데 현대적인 역사에서 플라톤하고 해겔을 포퍼만큼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제일 최초로. 열린사회 그 적들. 제2권에서 이제 해겔을 비판하는데. 해겔을 비판합니다. 포퍼가 해겔을 어떻게 칭하느냐 하면, 해겔주의는 바로 플라톤의 전체주의 사고에 있었습니다. 해겔도 역시 전체주의하고, 해겔이 전체주의하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전체주의하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전체주의를 연결시켜 놓은 사람이 바로 해겔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의 독재, 그 당시 현대죠. 그
그 당시 독재, 전체주의하고 플라톤의 독재주의를 연결시키는 것이 헤겔이다. 뭐 오늘날 봐도 그렇죠. 헤겔이라는 게 오늘날 독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오늘날의 독재, 오늘날의 전체주의하고 그다음에 플라톤의 전체주의를 연결시키는 게 헤겔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헤겔의 여기 몇가 적어놨습니다만은 플라톤의 이념을 부활시킨 인물, 자유와 이성에 대한 끝없는 폭동의 배후에는 플라톤이 있다. 플라톤이다. 역시 포퍼의 이야기죠. 포퍼가 헤겔은 바로 플라톤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 당시 이 얘기는. 그 당시에 포퍼가 쓰기 이전에는 전부 다 이게 헤겔로만 국한된 것으로 알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사상이라는 게 결국을 보면 이게 플라톤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헤겔주의는 부족주의를 행사했다. 부족주의. 트라이발리즘. 이게 부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 내지는 독재라든지 혹은 유기체라든지 의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미발달된 진화가 덜 된 인간의 정신입니다. 원시 사회죠. 원시적인 거죠. 원시적인 그러니까 스톤 에이지 마인드라고 할까요? 스톤 에이지 마인드. 석유시대 정신들이죠.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전형적으로 석유시대 정신입니다. 완전히 석유시대 정신입니다. 전부 다 언어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석유시대의 정신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석유시대 정신이라는 게 바로 우리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본능을 그대로 실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전체주의 내지는, 오늘날 흔히 전체주의, 좋은 말로는 복지국가, 국가주의, 복지국가,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 정의, 이런 것들, 다 그 같은 인물이죠. 포퍼가 그런 포퍼의 얘기입니다. 헤겔은 국가, 역사, 그리고 민족을 숭배하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 헤겔이었다라는 겁니다. 국가, 역사, 그리고 민족을 숭배하라. 민족을 숭배하라. 이거 헤겔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숭배하는 사상, 숭배의 사상. 이건 전부 다 원시적인 것들이죠. 이게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시적인 본능을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게 헤겔주의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원시적인 본능입니다, 본능.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놓은 거죠. 이게 헤겔주의라고 봐도 됩니다. 하이에크는 트라이벌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원시 부족 사회의 정신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원시 사회죠, 원시 사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사건건 하나씩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전부 다 석유시대 정신이다. 국가, 나라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나라님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헤겔적인 국가를 숭배하는 사상이죠. 나라님. 거기에서 국가라고 하는데, 국가 기관에서 일어난 사람들, 나라님입니다. 국가와 나라, 거기에 있는 문재인을 이제 나라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전형적으로 숭배하는 사상 굉장히 많죠. 문재인 자신을 인격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걸 국가 동일시켜서 숭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문바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국가와 문재인을 동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나폴레옹 영웅적인 행동, 그거와 전체주의 국가를 동일시켜버립니다. 프랑스의 독재 국가를 동일시켜버리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 이럽니다. 역사적 인물. 신으로서의 인간이다. 헤겔 시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속성입니다. 나폴레옹 3세하고 시사도 똑같은 취급해요. 신이 내려준 인물이라는 얘기죠. 이성의 간계에 의해서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역사 발전을 일으켜준다. 아주 희한한 논리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망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였으니까, 그 당시 보니까, 그 이승만 박사를 국부라는 말로, 국부라는 말로 이제 통칭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문을 쓰게 하는데, 내가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어떻게 뭐, 좀 공부를 잘했든지 하여튼,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국부라는 시를 쓰도록,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국부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구태 해결이라는 말을 불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퍼가 해결에서 인용한 문장인데, 국가는 지상에 존재하는 신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의 신으로서 국가를 숭배해야 된다. 국가 숭배사상입니다. 국가는 유기체로 이해해야 한다. 국가는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적 도덕적 삶이다. 하이에크의 비판이죠. 하이에크 이런 사상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치명적 자만이다. 이런 식의 페이탈 컨시트라고 하는 생각, 페이탈 컨시트라고 하는 하이에크의 책이 있죠.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바로 이런 사상들, 의인화된 사상을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가, 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국가론 이제 헤겔의 국가는 국가의 자율성입니다. 독립적인 거죠.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개인과 완전히 독립적인 어떤 계층과도 관계없는 독자적인 힘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 봤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국가의 독립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국가라고 하는 게 이게 한 사회의 지배적인 계급의 지배되는 계급의 이익을 위해 도구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배 계급의 억압 수단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국가는 강제 집단이고 지배 계급의 억압 수단이다.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존재는 자본가의 재산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재벌기업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재벌기업 참 싫어하죠.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들. 이게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건 역시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재벌을 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차원이다라는 식에서 나오는 거죠. 재벌기업을 위한 국가, 재벌기업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적폐청산, 적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 재벌기업을 존중을 했던 것들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인 이름을 대할 수는 없으면, 재벌기업들 아주 지독히 싫어합니다. 아주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세금, 돈이, 재벌기업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세금이 없어져. 쓸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살려주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정말 막스가 아직도 우리 청와대 정부를 중심으로 배회하고 있죠. 막스의 혼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있죠. 복지국가. 이 사람들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 막스주의에서는 생산성의 사적 소유를 전제하는 복지국가는 체제 자체의 모순이라고 봤습니다. 복지국가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취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막스주의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걸 나중에 해석하죠. 복지국가는 노동계급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복지국가는 노동계급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방법이다. 억압기구라는 얘기죠. 복지국가는 노동계급에 대한 또 하나의 억압수단이다. 회유하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키지 말아라 해서 이제 복지국가로 해서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해 주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해 주는데 결국에 와서는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 이 사람들은 자본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지국가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익을 보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포스트 카피탈리즘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보는 자본주의 이후는 어떠냐 이거죠. 자본주의 이후는 어떠냐. 이제 국가 없는 사회의 도래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변증법, 유물사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 없습니다만, 어쨌든 막스주의는 유물사관에 의해서 유물론적 변증법을 통해서 이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원시사회에서부터
이제 뭡니까 유목사회, 그다음에 농업사회,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간다는 역사 발전 법칙이죠.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주의라는 거죠.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 필연적이다.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도 코 깨질 사람은 코가 깨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정주의 표현이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국에 와서는 사회자산이 화폐 그리고 분업이 철폐와 함께 국가가 소멸될 것이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강제 기능이 없어진다. 국가가 없어지니까 이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극복된다. 그렇죠. 이때는 주로 뭐가 되냐면 새로운 특징인데 새로운 인성이 됩니다.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협조적이다. 인간은 모두가 다 협조적이다. 아주 친하고 친절하고 다 이게 돈을 위해서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회가 된다. 그 다음에 사적 소유가 부존하다. 그러니까 인성이 변화되고 사적 소유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공산주의 특징입니다. 즉, 아나키즘이죠. 아나키즘. 무정부 상태입니다. 다 협조적이고, 사유자산제도 없어지고. 이게 뭐 파라다이스입니까? 이게, 글쎄, 이게 이런 사회가 도래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작동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미제스가 참 설명을 잘 해놓습니다. 사유자산 제도가 없으면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이 없으면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계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계산 불가능합니다. 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풍요로운 사회, 사적 소유가 왜 사적 소유가 존재하냐? 사적 소유 존재 이유가 큰 거는 희소성이 있을 때 사적 소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희소하지 않다면 내 거 내 거 필요 없습니다. 희소하니까 내 거 내 거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희소성이 없어하는 희소한 사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에덴 동산하고 똑같죠. 에덴 동산. 신라관이 아닌데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때도 가격이 없어도 될까? 뭐 풍요 사회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어디 가서 따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남으면 필요 있나? 하여튼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BS는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이다. 왜냐하면 가격 부존으로 경제 계산이 불가능하다. 하이에크도 역시 이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에는 가격이 부존하고 가격이 없으면 인간들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우리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지식 전달 메커니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국가 유기체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입니다. 국가 유기체론. 이게 국가 유기체론을 우리가 그냥 가깝게 설명을 한다면, 형이사학적으로, 자꾸 철학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면, 선의 독재자입니다. 선의 독재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선의 독재자, 전지전능한 독재자입니다. 독재자의 존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비판하는데, 여러분들 공공선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같이 이타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선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치가라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 유기체론에서는, 국가주의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 즉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리민복,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뷰캐넌을 비롯한 공공선택론에서는 그거는 낭만적인 생각이다. 정치가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제 것 챙기는데 급급하다. 자기 것 챙기는데 급급하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이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라고 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도 역시 자기 득표를 떼거나 권력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높은 소득을 추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결코 이게 국리 민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국가가
국가 권력을 남용할 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이익, 내가 국가 권력이 있으면 국가 권력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인신론적인데 하이에크의 비판입니다. 제임스 뷰캐넌하고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비판합니다. 이 선의 독재자. 자, 일단 선의 독재자가 있다고 보자 이렇게 나갑니다. 있다고 보자. 선의 독재자로 한다고 한다면 그 선의 독재자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 국리민복이 무엇인지, 즉 국가의 국익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공복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복리를 알고 있으면 그 공공복리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아는 전지전능한 인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전지전능. 그래서 하이에크의 비판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비판하죠.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계획경제라는 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계획경제라는 게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를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시장경제 자유를 줘라. 하이에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인 무지라고 하는 데 출발을 해요. 구조적인 무지.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전체 사회를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를 해라. 자유가 중요한 것이다. 자유를 줘라. 라는 얘기죠. 제임스 뷰캐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임스 뷰캐넌의 경우에는 인간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제 것 챙기는 게 급급하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것 챙기는데 내 자식들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방동한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나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는 게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사람들의 유익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이게 제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게 거기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제 것 챙기기에 바쁘죠. 제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우린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건 나쁘다라고 이 세상에 욕할 사람 누가 있나? 테레사 여사? 살아있으면 테레사 여사가 있으면 아니면 지금 교황도 욕심 때 지 욕심 챙길 겁니다. 모든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자기 욕심 챙기기에 급한데 그걸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판단은 제도 문제가 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이기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는 좋은 것이고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정도로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내버려두는 제도는 나쁜 것이다. 제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해야지 인간의 성향 이거를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을 비판할 때 자꾸 나쁜 놈들 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거든. 누구든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권력을 가지면 아마 공자도 정치 권력을 줬으면 남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국가 권력에 대한 비관주의입니다. 국가 자유주의자들은 뭐니 해도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유기체론 국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무제한적으로 줬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선량하니까 그거는 신의 의지를 달성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선의고 전지전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도 취급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하는 게 나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것이 자유주의 국가랍니다. 데이비드 휴움 뭐 옳지 않은 것도 참이 되는 것이 정치다. 옳지 않은 것도 이게 진짜로 만드는 것이 이게 정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것도 참이 되는 것이 정치다. 사람은 악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은 사람은 악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지.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건 정치 이론을 전개할 때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출발해서 이론을 전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몽테스큐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죠. 그렇죠. 권력을 소유한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 몽테스큐가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것을 남용하기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공자님도 이 정치 통치에 대한민국 와서 정치를 해보십시오 하면 아마 타락돼가지고 권력남용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한테는 뭐 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양반한테도 아마 국가 권력을 줬다면 남용했을는지 모르죠. 칸트 있으면 칸트는 소유는 자유로운 이성을, 권력의 소유는 자유로운 이성의 판단을 해친다. 가장 선한 사람까지도 무책임한 권력 지위에 오르면 가장 악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에드먼트 버크, 다 전부 그렇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위험한 것이다.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이걸 권력을 제한하라. 이게 자유주의 핵심입니다.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부터 제한하라. 국가 권력의 제한입니다. 국가는 오로지 강제와 결부되고 따라서 국가의 과제는 강제 독점을 통한 법 집행에 제한을 시켜라. 법 집행에 제한을 시켜라. 국가는 개인들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다. 그렇습니다. 국가는 모든 개인들이 그냥 추구한 도구인데 국가는 개인들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데 이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라. 자유주의 제1호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된 국가에 관한 이론이 가장 잘 알려진 버전은 바로 아마 자유주의 경제론을 줬던 최소국가 철학이죠. 최소국가 철학. 데이비드 휴 같은 사람 최소국가죠. 야당 스미스도 뭐 최소국가입니다. 물론 국가의 역할이 다른 사람보다도 데이비드 휴이나 그 이후의 자유주의자보다는 국가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국가죠. 여러분들 칸트, 특히 훔볼트 같은 사람들은 뭐 아주 강력하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법 집행이 있다. 법이라는 것도 지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도 자연법에 생겨난 법들, 자연적으로 형성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국가가 지멋대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자유주의에서 그 문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계가 여기 없네. 8시 20분? 한 10분만 끝나겠습니다. 국가의 등장에 관한 이론입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 그렇죠. 이제 국가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국가 이론이 필요한 거죠. 국가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게 자유주의에서는 특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을 하고 칸트나 또는 훔볼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된다는 얘기를 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권 사상가들, 특히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이죠.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은 역시 이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최소국가가 등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스스로 개인들이 자기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 국가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라는 게 필요하다. 공공 재화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권리 보호를 해준다는 것. 그런데 특이하게 등장한 게 노직입니다. 노직이라는 사람이 자유주의에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노직의 이론입니다. 노직의 자연 상태입니다. 노직의 자연 상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권으로서 내 몸 내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내 거다. 그 다음에 계약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라는 계약의 자유라는 것.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자연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국가를 만드는데 이 국가를 형성하는데 국가가 이런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전혀 그러니까 자연 상태죠. 자연 상태. 그러니까 로크의 자연 상태입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홉스의 자연 상태하고 조금 다른데 홉스의 자연 상태는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장소인데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싸우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내 자산을 침해할 경우나 혹은 내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이걸 보호할 장치를 이제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면 그걸 보호 서비스인데 보호 서비스를 시장에서 팝니다. 보호 서비스. 그 보호 서비스를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이걸 프리바트 디텍티브 같은 것들입니다. 프리바트 디텍티브. 그런 이제 프리바트한 사적인 회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내 보호 서비스를 팝니다. 팔면 나는 그 보호 서비스를 사서 내 집을 보고 내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나키 상태입니다. 아나키 상태. 아나키 상태에서 역시 어떻게 그 보호 장치들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는 그렇죠. 자유, 소유, 생명에 대한 보호라는 재화. 그러니까 자유라든지 소유라든지 생명에 대한 보호라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 서비스 재화는 조금 다른 성격의 공공재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마치 국방처럼. 국방 같은 경우는 국방에 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도 국방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게 프리라이딩이죠. 그런 재화력이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독점이 필요하다. 자연적 독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지배적인 보호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배적인 회사가 등장하고 그것이 결국에 와서 이제 국가가 형성된다는 그런 논리를 설명한 것이 이제 그 노직의 설명입니다. 노직의 이론이 굉장히 좀 복잡한 이론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연 상태,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이 인정된 국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국가 없는 상태일 때 그때 내 재산을 보호하는 보호해줄 어떤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또는 형무소도 등장을 해요. 재판을 하는 그런 회사도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사람을 체포하는 체포 회사도 등장하고 범인을 잡아다 가둬두는 그런 회사도 등장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각자 이제 등장하는 그런 회사들이 등장하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삽니다. 그 서비스를 삽니다. 이제 그렇게 재판을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재판소도 나오죠. 경찰 업무하는 서비스 회사도 나오죠. 그런 데서 이제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서로 이제 회사들이 막 각종 회사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지배적인 회사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배적인 회사. 그 회사가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직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현상이 내가 그 국가는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을 해놨는데 마치 그 국가라는 걸 사적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회사처럼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일반 회사, 사적 회사. 그러니까 독점적인 회사죠. 독점 회사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점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아나키주의자들, 라스발트 같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야, 지금 노직이 만드는 회사 보니까 국가 보니까 이건 하나의 독점적인 회사단 말이야. 독점적인 회사단 말이야. 그건 독점적인 회사라면 얼마든지 권력을 남용할 장치가 있지 않느냐. 남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독점이라는 게 얼마나 권력을 남용합니까? 그래서 그 노직의 국가 이론 속에는 헌법이라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권력 분립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이 네 책은 참 할 얘기가 많은 책이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노직의 책을 독일어 판으로 번역 출판을 할 때 하이에크가 서문을 씁니다. 서문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주제는 할 얘기가 많은 주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왜 무정부론인가 이거죠, 무정부론인가. 이 무정부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율성. 시장은 가격을 따라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보호 서비스 있죠, 보호 서비스. 경찰 서비스라든지 뭐 재판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 공급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 아나키스트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이유입니다. 국가는 보통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는 일을,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그렇죠? 국가 기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국가 기관에 없는 사람보다 탁월한 우리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국가와 나 사이,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나 사이는 엄청나게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하고 나하고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내가 할 수 없는
권력을 향유하고 있거든요. 법을 만듭니다. 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관계죠. 그래서 아주 이 국가의 존재라는 것을 이 라스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불평등의 원인이다. 보통서 허용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권을 주장. 이런 정치적 관계의 본질적인 불평등의 원천입니다. 국가의 존재라는 게 불평등의 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스바르트의 책을 읽을 때 무정부주의자의 책입니다. 국가의 속성이 뭐냐 하는 걸 참 잘 설명해 놓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울 점이죠. 국가의 속성이 뭐냐 하는 걸 아나키스트들 참 설명 잘 놓습니다. 막스 같은 아나키스트들은 별로 이게 재미없고, 이 시장주의적, 즉,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아나키스트들,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아나키스트들의 책을 읽어보면 국가의 속성, 국가의 성격이 뭐냐는 걸 아주 그냥 리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도덕질, 이제 세금이라는 게 도덕질이라고 똑같은 취급을 한다든지. 재분배하는 건 이건 프리데이터리 얘기라든지. 로빈후드의 사상이라든지, 재분배라는 게. 막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권력의 남용하는 걸 비판을 해서. 그래서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이유,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국가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막 몰아붙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무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국가가 없다면 국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국가가 없어 보십시오. 국가 등장을 합니다. 국가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뭐가 등장하냐면 마피아단이 등장합니다. 마피아. 여러분들 러시아 소련이 막 망하면서 이제 국가의 역할, 정부가 없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 마피아가 있습니다. 마피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피아들이 쫓아다니면 뭐를 했느냐면 부잣집 차였습니다. 소련에. 과거에 돈 벌었던 사회주의 시대에 돈 벌었던 고관 대작들 있죠. 그 사람들 찾아가 내가 네 재산 보호해줄 테니까 돈 내. 이거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피아들 깽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있죠, 베트남.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도 이게 월맹이 이제 튼튼한 자기 집권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그냥 마피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개인이 소유권을 존중을 해주면서 돈 받습니다. 마피아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는 필연적입니다. 이게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국가는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국가가 없던 필연적입니다. 국가가 없던 그 결과는 로스바르트나 노직이 상상한 거는 달리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상태다. 그렇죠. 만약에 마피아단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막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보죠. 1990년 소말리아 있습니다.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랬죠. 그 다음에 보스니아 그랬죠. 이게 뭐 국가가 없으니까 뭐 엄청난 피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유엔이 들어서고 개입하고 해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국가의 존재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존재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은 다 국가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 국가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국가는 이게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싫든 좋든 국가는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싫든 좋든 숙명적으로 국가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는 무정부가 아니라 무정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스테이블하죠. 언스테이블합니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스니아나 혹은 아프가니스탄은 이게 피투정인 홉스의 투쟁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마인에 대한 투쟁 상태. 아니면 마피아단들이 집단합니다. 마피아들. 갱들이 이제 소유권 보호를 해주겠다고 돈벌이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내 재산을 갱들한테 맡겨가지고, 갱들한테 맡겨서 내 재산을 보호하기는 참,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걸, 이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는 무정부가 아니라 국가를 길들여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거죠. 이게 아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주장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필연적인데, 이거 어쩌지, 이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정부 상태 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할 수도 없어. 국가 권력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둘 수 없어. 그러니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어떤 방식은 국가를 제한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이게 아마 자유주의의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